이럴 수가. 깊은 산 중에 이 어린 것이 버려져 있다니. 바위 틈에서 들려온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따라간 석주는 얼어붙을 듯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갓난아이를 발견하고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비단 헝겊에 쌓인 아이의 작은 주먹이 허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을,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연약한 생명이 필사적으로 살려달라 우는 소리를 마주한 석주는 평생 혼자 살아온 자신의 가슴 한구석에서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복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마음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이 땅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윤석주. 평생을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었지요. 봄눈이 채 녹지 않은 이른 새벽, 산등성이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며 쌩쌩 소리를 냈지요. 이런 시각, 세상이 깨어나기 전부터 산길을 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석주는 이 길을 걷는 지 벌써 몇 해째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고 내려와야 했지요. 그래야 지주댁의 아침불을 지필 수 있었고 그날 하루 끼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석주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끼니를 얻어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법을 익혔고 외로움이란 감정조차 무뎌졌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산에 오르고 해 뜨면 밭으로 가고 해 지면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변하는 건 날씨뿐, 그의 삶은 언제나 제자리였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석주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지요. 산 중턱쯤 올랐을 때 평소와 다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아닌 뭔가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석주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바위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지요. 석주의 평범했던 하루는 바로 그 순간 끝이 났습니다. 바위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가늘고 약한, 하지만 또렷한 울음소리였지요. 석주는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헝겊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여러 겹싸여 있는 헝겊 뭉치였지요. 석주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리는 순간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헝겊 속에서 작은 손이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악이었습니다. 석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그것도 이른 새벽의 악이라니. 그는 황급히 헝겊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차가운 공기에 온몸이 얼어붙을 듯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울어대고 있었지요. 석주는 재빨리 자신의 옷자락을 풀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체온을 나눠주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헝겊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낡고 해졌지만 천의 결이 보통 무명과는 달랐지요. 귀한 집안에서나 쓸 법한 비단 같았습니다. 누군가 급히 싼 듯 매듭은 성글게 묶여 있었고 곳곳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주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아이를 놓고 간 사람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산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나무 흔들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고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위 옆에는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안에는 깨끗한 헝겊 몇 장과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쌀 한 줌과 낡은 매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매듭은 붉은 실로 복잡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매듭이 아니었지요. 석주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귀한 집안의 표식이거나 혹은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쳤습니다. 석주의 품에 안겨 작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맑고 또렷한 눈동자였습니다. 겨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눈빛은 묘하게 깊어 보였습니다. 석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를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관아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마을 어른들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가면 온갖 캐묻기와 의심을 받을 게 뻔했고 마을에 알리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 사이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뜰 시간이었지요. 석주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산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날이 추워 얼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석주는 아이를 다시 헝겊으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지요. 아이의 체온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석주는 지게를 다시 메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땔감보다 더 무거운 게 가슴에 얹혀 있었지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왜 이런 곳에 버렸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석주는 일단 산을 내려가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아이는 조용했습니다. 간혹 작은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마치 자신이 구해졌다는 걸 아는 것처럼 석주의 품에서 얌전히 있었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지요. 사람들이 깨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석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려졌지만 아직 살아있는 생명이었지요. 석주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에 또 다른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석주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 석주의 평범했던 삶에 뜻밖의 운명이 찾아온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석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품속의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지요. 이대로 마을로 들어가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석주는 마을 입구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품속의 아이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아이는 여전히 그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석주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지요.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신세였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빠듯한 형편이었고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이 허름한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처지에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의 출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단 헝겊과 그 복잡한 매듭은 분명 귀한 집안의 것이었지요. 혹여 아이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면 혹은 아이를 버린 이유가 밝혀지면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려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석주는 아이를 다시 헝겊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굳힌 듯 보였지요. 관아 앞에 놓고 오면 될 것이었습니다. 관에서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신분보다는 관에서 키우는 게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일 거라고요. 아이를 안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석주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힘없는 소나기였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석주의 발을 붙들었지요. 석주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아이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 같은 게 있어 보였지요. 세상에 태어나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잃고 이 집 저 집을 떠돌던 자신의 모습이었지요. 아무도 걷어주지 않았던 그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던가.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자신을 지켜줬다면 삶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주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관아에 가려던 발걸음을 거둔 것이지요. 아이는 여전히 그의 옷자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곧 누군가 이쪽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면 일단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최소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요. 석주는 아이를 품에 깊숙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편의 샛길로 돌아갔지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숲을 지나 개울을 건너면 자신의 움막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석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지요.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멍석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곳이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석주는 보따리에서 쌀을 꺼냈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양이었지만 죽을 쓰기에는 충분했지요. 아이에게 먹일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볼까 싶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석주는 아이를 살폈습니다. 헝겊을 풀어 몸을 확인했지요. 다행히 상처는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석주는 아이의 손발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비볐습니다. 체온을 나눠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석주는 식혀서 조금씩 아이에게 먹였지요. 아이는 처음엔 거부하는 듯 했지만 곧 입을 벌리고 받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이지요. 작은 입으로 죽을 삼키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했습니다. 아이가 배를 채우고 나자 곧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했던 모양이지요. 석주는 아이를 헝겊으로 덮어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지요.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온 순간, 관아에 가지 않고 움막으로 온 순간, 죽을 쑤어 먹인 순간, 석주는 이미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주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편히 잠든 모습이었지요. 석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의 삶에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내 팔자도 감당 못하는데 중얼거렸지만 석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날 석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아이를 움막에 숨긴 채 여느 때처럼 일을 나갔지요. 하지만 마음은 한시도 편할 수 없었습니다. 밭을 매다가도 땔감을 패다가도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여 울지는 않을까, 배고파하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서둘러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낮에는 조용히 잠만 잤지요. 마치 석주가 없는 동안엔 소리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석주가 돌아오면 그제야 눈을 뜨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주 혼자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지요. 죽만 먹일 수도 없었고 헝겊도 자주 갈아줘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자라려면 제대로 된 먹을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석주는 고민 끝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정분이었습니다. 마을 공동부엌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말이 적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석주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석주는 해질 무렵 공동부엌을 찾아갔습니다. 정분이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석주의 모습을 보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주가 먼저 이런 곳을 찾아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석주는 말없이 정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지요. 정분이는 석주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저 끝내고 석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움막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분이는 묻지 않았고 석주도 설명하지 않았지요. 움막에 도착하자 석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분이는 아이를 보자마자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변을 살폈지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능숙한 손길이었습니다. 아이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석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에서 주웠습니다. 석주가 짧게 말했습니다. 정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정분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석주는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부터 돕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됩니다. 그날부터 정분이가 은밀히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부엌에서 남은 쌀을 조금씩 가져왔고 아이에게 필요한 헝겊도 구해줬지요. 석주가 일하러 나간 사이 가끔 움막에 들러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분이는 워낙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석주의 움막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요. 아이도 신기하게 낮에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볼에는 살이 오르고 피부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석주는 밤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하느라 못 본 낮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 아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눈이 밝았고 주변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요. 석주가 움직이면 시선이 따라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정확히 쳐다보았습니다. 보통 아이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분이가 쌀 한 봉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이었지요. 석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분이는 쌀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가 자라려면 먹을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서 모았습니다. 석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목에 걸렸지요. 정분이는 석주의 표정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녀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지요. 세상엔 말 안 해도 지켜야 할 게 있는 법입니다. 정분이가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무 데가 없이 도와준다는 것, 그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함께 한다는 것. 석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로 석주와 정분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아이를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소문이 나지 않게 최대한 은밀하게 움직였지요. 아이도 낮에는 소리 내지 않았고 밤에만 석주 품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요. 아이는 이제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석주를 보면 희미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석주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석주는 아이를 안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지요. 아이도 달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문득 이 아이에게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온. 석주가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뜬 아침에 만났고 따뜻함이 왔다는 뜻이었지요. 아이는 석주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숨겨진 삶이었지만 석주에게는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혜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석주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혜온이 석주를 만난 지 어느덧 5해가 지났지요. 아이는 이제 제법 자라 또래 아이들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혜온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석주와 정분이의 각별한 노력 덕분이었지요. 혜온은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배우는 것도 빨랐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놀라웠지요. 석주가 한번 들려준 이야기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석주가 까먹은 이야기도 혜온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주는 혜온에게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어디 있고 어떻게 찾는지 설명해 줬지요. 혜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혜온이 먼저 북두칠성을 가리켰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분이도 혜온의 특별함을 알아챘습니다. 공동부엌에서 가져온 나무를 손질할 때 혜온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요. 하지만 다음번엔 정분이가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정분이가 석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주도 알고 있었지요. 혜온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른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혜온은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움막에만 숨어 지낼 수는 없었지요. 아이는 밖 세상이 궁금했고 석주도 언제까지 가둬둘 수만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석주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 서당에 혜온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혜온의 신분을 속여야 했지요. 석주는 먼 친척의 아이를 잠시 맡았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거짓말이었지만 혜온에게 글을 가르치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당 훈장은 박선비라는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글을 가르치며 살아온 분이었지요. 엄격하기로 소문났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혜온의 손을 잡고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먼 친척의 아이입니다. 부모가 사정이 있어 잠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석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선비는 안경 너머로 혜온을 찬찬히 살폈지요. 혜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박선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게. 혜온이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천자문을 배우고 있었지요. 박선비는 혜원을 한쪽에 앉히고 천자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늘, 천, 땅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10개의 글자를 가르치고 다시 물었지요.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더듬거리거나 틀렸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달랐습니다. 10개 글자를 순서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선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20개의 글자를 가르쳤지요. 이번에도 혜원은 한 번 듣고 모두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글자의 뜻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 박선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혜원을 데리고 서당 뒤편으로 나갔지요. 다른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박선비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그는 석주를 따로 불렀습니다. 혜원은 서당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박선비는 석주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를 한번 보면 잊지 않습니다. 뜻도 금방 깨우칩니다. 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선비는 석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하지만 박선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 아이 오래 살려면 조용히 키우시오. 너무 뛰어난 건 때로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석주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조선 땅에서 신분을 숨긴 채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건 위험한 일이었지요. 특히 혜원처럼 출신이 불분명한 아이는 더욱 그랬습니다. 의심을 살 수 있었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눈에 띌 수도 있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비는 석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혜원을 지켜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혜원은 서당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지시로 일부러 실수를 하기도 했지요. 너무 뛰어나 보이지 않도록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혜원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석주는 혜원에게 물었습니다. 서당이 어떠냐고, 힘들지는 않느냐고. 혜원은 고개를 저었지요. 오히려 배우는 게 즐겁다고 했습니다. 석주는 그런 혜원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요. 혜원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뛰어나게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석주는 그게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분이도 혜원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서당길에서 혜원을 만나면 먹을 것을 쥐어주곤 했지요. 혜원은 언제나 공손히 인사했고 정분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애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또 흘렀습니다. 혜원은 이제 사서삼경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지요. 박선비는 여전히 혜원을 각별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혜원만 따로 불러 더 깊은 뜻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아이들 몰래 조용히 말입니다. 석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혜원이 자랄수록 숨기기 어려워질 것 같았지요. 아이의 특별함은 감출 수 없었고 언젠가는 드러날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석주는 밤마다 그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평온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지요. 조용히 배우고 조용히 성장했습니다. 마치 눈에 띄지 않는 게 살아남는 법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혜원이 1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서당에 범상치 않은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사이에서만 떠돌던 말이었지만 점차 어른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석준의 친척 아이가 글을 귀신같이 외운답디다. 한번 보면 책 한 장을 통째로 외운다던데.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석준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박선비가 경고했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재능이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관아의 관속들이었지요.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순찰이라 했지만 석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혜원 때문이라는 것을요. 관속들은 서당에도 들렀습니다. 박선비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서당 아이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혜원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서당에 글을 잘하는 아이가 있다지요? 관속 하나가 물었습니다. 박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이들이 모두 열심히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속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직접 글을 시험했지요. 천자문을 외워보라 하고 글자의 뜻을 물었습니다. 혜원은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틀리는 척도 했지요. 박선비가 미리 일러둔 대로였습니다. 관속들은 실망한 듯 서당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지는 않았지요. 그들은 주막에 머물며 계속 마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석주는 최대한 혜원을 움막에 숨겼습니다. 서당도 며칠간 보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분이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읍내에서 임군수가 직접 온답니다. 신동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온다고 합니다.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군수는 이 고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었지요. 체면과 권세에 집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면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혜원이를 어디 숨겨야 합니다. 정분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저었지요.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이상 임군수는 끝까지 파헤칠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임군수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채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엎드렸습니다. 임군수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서당을 향했습니다. 박선비는 정중히 임군수를 맞았습니다. 임군수는 서당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곳에 신동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 아이를 보고 싶소.
박선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군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그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혜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임 군수는 아이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지요. 마치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아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임 군수의 시선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 아이 누구의 자식이요? 임 군수가 혜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선비는 잠시 망설였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석주라는 소장농의 친척 아이입니다. 임 군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혜원을 앞으로 나오게 했지요. 혜원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임 군수는 혜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혜원이라 합니다. 출신은 어디냐?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선비가 대신 말했지요. 먼 지방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임 군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혜원에게 직접 시험을 보였지요. 어려운 한시를 들려주고 뜻을 물었습니다. 혜원은 일부러 틀린 답을 했습니다. 임 군수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임 군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을 잘 살펴보시오. 인재는 나라의 보배요. 숨겨서는 안 되는 법이요.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신동을 숨기고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박선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 군수가 떠난 뒤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속들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있었지요. 그들은 은밀히 사람들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혜원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혜원을 웬만하면 밖에 내보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가 뭘 숨기는 거 아니겠어? 그 아이 정말 친척이 맞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분이는 애써 소문을 잠재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한번 퍼진 의심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주는 혜원을 앞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힘들지?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지요. 석주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지요.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석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관속들은 여전히 마을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며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혜원에 대한 의심은 갈수록 짙어졌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관속들이 석주의 움막으로 몰려왔지요. 석주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혜원은 움막 안에 홀로 있었습니다. 관속들은 거침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원을 발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간다. 관속 하나가 혜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원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요. 다만 눈물만 글썽였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에 모여들었습니다.
정분이도 달려왔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석주가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해오는 관속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곧 관하로 끌려갈 참이었지요. 석주는 숨을 헐떡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어디 데려가시려는 겁니까? 내 놈이 아이를 숨긴 게 분명하다. 임 군수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관속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석주는 해온을 보았지요.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석주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흘 뒤 관아의 뜰에 석주가 끌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였지요. 임군수는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숨긴 자냐? 그렇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임군수는 피식 웃었지요. 아이의 출신을 대라. 어디서 왔으며 부모는 누구냐? 모릅니다. 거짓말 말아라. 귀한 집안의 아이인 게 분명하다. 내 놈이 숨긴 이유가 무엇이냐? 석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산에서 주었다고 말하면 해온의 출생이 더욱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너라. 임군수의 명령에 관속들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해온이 끌려왔지요. 해온이 달려가려 했지만 관속들이 막았습니다. 이 아이 내 자식이 아닐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 살려주마. 임군수가 해온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해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부모나 다름없습니다. 부모가 누구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살려주신 분은 저분뿐입니다. 해온이 석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임군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둘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냥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 놈은 거짓을 말한 죄로 곤장을 맞을 것이다. 아이는 관에서 맡아 키울 것이다. 임군수가 선고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어 해온을 보았지요.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한 번도 해온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요.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도 그 매듭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정분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석주를 일으키려 했지만 석주는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라. 임군수의 명령에 관속들이 해온을 끌고 갔습니다. 해온은 소리쳐 불렀지요. 아버지, 아버지. 그 목소리가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해온은 끝내 끌려갔고 그날 이후 석주는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석주는 한 달을 앓았습니다. 정분이가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매질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지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살아났습니다. 해온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겨우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자 석주는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전박대당했습니다.
혜호는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소장농으로 살았지만 마음은 늘 혜원에게 가 있었지요. 밤마다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한가? 누가 돌보고 있을까? 답 없는 질문들만 쌓여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등은 굽었습니다. 매질의 후유증으로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에 오르고 밭을 갈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조정의 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오래전 억울한 사건들을 재조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석주는 무관심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지요. 어사가 도착한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석주도 마지못해 나갔지요. 어사는 장중하게 교지를 펼쳤습니다. 예전 임 군수가 저지른 잘못들을 조사할 것이며 억울한 이가 있으면 나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건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지요. 어사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어사의 수행원 하나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물건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행원이 손에 든 것은 붉은 실로 엮은 매듭이었습니다. 석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그 매듭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원과 함께 있던 바로 그 매듭이었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석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어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그 매듭을 압니다. 어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행원들이 석주를 둘러쌌지요. 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보았느냐? 13년 전 산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관아에서 데려갔습니다. 석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사는 잠시 침묵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매듭은 정승 박대감 집안의 것이다. 13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몰락한 집안이지. 손자 하나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찾지 못했다. 석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혜원이 정승 집안의 손자였다니. 그렇다면 아이를 버린 이유도 그 귀한 헝겊의 의미도 이해가 됐습니다. 영모 누명을 피해 아이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영모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대감 집안은 이미 복권되었다. 하지만 손자를 찾지 못해 대가 끊길 위기였지. 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었지요. 그 아이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어사의 말에 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다니. 혜원이 살아있다니. 석주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지요. 1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었지요. 말을 탄 청년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청년이 가까이 오자 석주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혜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맑은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석주를 보았지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혜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석주는 대답할 수 없었지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석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찾으려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것만으로. 석주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혜원은 석주의 손을 잡았지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석주는 혜원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구나. 석주의 목소리는 흐느껴 떨렸습니다. 13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혜원도 석주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어사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혜온, 이제 내 신분이 회복되었다. 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혜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석주를 놓지 않았지요. 석주는 혜온을 밀어냈습니다. 가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하지만 혜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석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사도 의외라는 듯 혜온을 바라보았지요. 혜온은 석주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변하지 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온은 석주를 설득했지만 석주는 완강했지요. 조정으로 함께 가자는 혜온의 제안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석주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이다. 평생 흙을 만지고 살아왔다. 석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온은 애써 설득하려 했지만 석주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대신 석주는 혜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가야 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 높은 곳이다. 하지만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정분이도 있고 이 마을 사람들도 있다. 석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온은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석주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석주는 혜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돕는 모습,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혜온을 배웅했지요. 정분이는 혜온에게 조촐한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지은 주먹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그리고 아버지를 자주 뵈러 오거라. 정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혜온은 깊이 절했지요. 박선비도 나왔습니다. 그는 혜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재능을 세상을 위해 쓰거라. 그것이 너를 키운 이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혜온은 말 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주를 바라보았지요. 석주는 움막 앞에 서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혜온은 말에서 내려 석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석주가 혜온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혜온은 석주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3번 석주는 그 절을 받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해온이 말에 올라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석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지요. 해온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분이가 다가와 석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새는 하늘로 보내야 하는 법이지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해온이 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온은 조정에서 벼슬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처음엔 작은 벼슬이었지만 해온의 능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다는 평이 돌았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소장농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정분이가 곁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석주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석주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해온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검소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왔지요. 석주와 함께 산에 오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사람답게 살면 그걸로 된 거다. 석주가 어느 날 밤 해온에게 말했습니다. 해온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람다움. 그것이 석주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고 해온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해온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평생 남을 걸 알기 때문이었지요. 대신 석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그 손을 오래도록 잡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허리는 더욱 굽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에 오르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것이 석주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분이는 석주 곁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둘은 부부는 아니었지만 가족이나 다름없었지요.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온은 이제 조정의 중요한 관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이름을 날렸지요. 하지만 여전히 1년에 2번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석주를 만나는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군수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했습니다. 임 군수 이후로 몇 명의 군수가 거쳐갔지만 그리 좋은 기억은 없었습니다. 부임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어귀에 모였습니다. 석주도 나왔지요. 정분이와 함께 뒤편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렸지요. 단정한 관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석주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해온이었습니다. 해온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석주의 모습을 발견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해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석주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 고을의 새 군수 박해온이요. 해온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 유명한 박해온 대감이 이 작은 고을의 군수로 왔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해온은 천천히 석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지요. 해온은 석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혜온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석주는 당황해서 혜온을 일으키려 했지만 혜온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대신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하며 보답하겠습니다. 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혜온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손길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내가 이 고을을 돌봐야 할 사람이다.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온은 천천히 일어섰지요. 그리고 석주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주의 희생과 혜온의 효심에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혜온은 군수로서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공정하고 자비로웠지요. 백성들의 고통을 먼저 살폈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폈습니다. 석주에게 배운 사람다움을 실천했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소장농으로 살았습니다. 혜온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지요. 자신이 살던 움막에서, 자신이 일하던 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혜온은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석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혜온이 자주 찾아왔고 정분이가 곁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석주를 돌봤습니다. 예전에 외로운 소장농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주와 혜온은 움막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혜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저었지요. 후회는 없다. 너를 만난 것, 너를 키운 것, 그 모든 게 내 삶의 축복이었다. 석주가 혜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혜온은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혜온의 손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느라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이 고을을, 이 백성들을 돌보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다. 석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웃음이 적었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온도 함께 웃었지요.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석주는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쓸쓸하게만 보이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삶이,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석주의 봄은 이제야 정말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겨울처럼 살았던 그에게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혜온은 좋은 군수로 고을을 다스렸고 석주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여생을 보냈지요. 정분이도 두 사람 곁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석주가 세상을 떠날 때 혜온은 그 곁을 지켰지요. 석주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석주의 무덤은 그가 처음 혜온을 만났던 산기슭에 만들어졌습니다. 혜온은 매년 그곳을 찾아 절했지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무덤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석주가 미소 짓는 것 같았지요.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석주의 진짜 봄이었습니다.